안녕하세요. 저는 올거나이즈 코리아 라그팀 소속 AI 엔지니어 조한준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올거나이즈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리랭킹 관련된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면 문맥을 이해하고 추론한다. 리랭커의 AI 기반 검색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 검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순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제시된 BM25라는 키워드 기반의 검색이 발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는 검색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어 모델들, 특히 프레트레인드 언어 랭귀지 모델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그런 언어 모델들을 활용한 검색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 인코더라고 불리는 언어 모델에 기반한 검색 기법인데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조금 더 시멘틱한, 그러니까 의미적인 것들을 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사람이 말하는 거에 가까운 검색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키워드 서치, 전통적으로 써오던 키워드 서치의 BM25와 언어 모델에 기반한 바이인코더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치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는 곳이 많고요. 저희 올거나이즈 또한 이 하이브리드 서치를 기본적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고도화해서 사용을 하는 크로스 인코더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로 제가 설명드릴 개념인데요. 이 크로스 인코더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 크로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스 인코더 에 기반을 해서 문서 검색의 패러다임이 찾기에서 이해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새. 그래서 키워드 매칭에서 문장의 표면적 의미를 분석하는 바이인코더로, 그리고 나서 현대에 들어서는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 같은, 진짜 AI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문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은 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장애 요소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어떤 장애 요소가 존재하냐면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쿨하고 멋진 알고리즘이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랭킹이라는 전략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프리뷰를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색 모델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M25 전통적인 키워드 기반의 검색 모델이고요. 이 BM25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작동이 됩니다. 단어의 빈도와 문서 빈도라는 걸 활용을 해서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괴랄해 보이는 수식이 보이죠. 근데 저 수식에서 이제 하나하나 까보면 별게 없고 제가 말씀드린 한 두 가지 요소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TF라고 적힌 것과 IDF라고 적힌 거예요. TF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날리잖아요. 그 질문에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문장이라는 건 단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질문에서 등장한 단어들이 내가 찾는, 검색하는 문서에서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는가. 당연히 많이 등장할수록 내가 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그 문서에 등장할 확률이 높겠죠. 그게 바로 TF 점수입니다. Term Frequency라고 해서. 바로 텀 프리퀀시라고 하는 점수고요. 보시면은 BM25 점수가 쉽게 말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IDF랑 TF가 올라갈수록 BM25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거는 커질수록 점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분모에 있는 부분들은 커질수록 점수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나 이상한 게 있긴 하죠. TF는 왜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을까요? 저거는 이제 BM25가 워낙에 오래되고 고도화되면서 어떤 보정을 위해서 너무 TF 점수가 강하게 반영이 되는 걸 좀 보정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트리키한 부분이라서 저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처음 이 BM25 점수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딱 제가 말했던 두 가지. 일단 TF 점수에 비례하고요. IDF는 뭐냐면은 내가 질문했던 거에 단어가 포함이 되는데 그 단어가 얼마나 희귀한 단어인지까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딥러닝의 효과가 뭐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문서에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는 상당히 일반적인 단어겠죠.
반대로 딥러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턴 프리퀀시로 점수를 매기게 되면은 이 효과랑 딥러닝이라는 거랑 똑같은 점수 고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희귀한 단어가 문서에 나오면은 그건 조금 더 보정을 해줘서 더 높은 점수로 치자라는 게 IDF라서, IDF는 쉽게 말해서 희귀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정치를 주는,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TF, 내 질문에 등장한 단어가 문서에 많이 등장할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IDF, 내가 말한 질문 중에서 특이한 단어가 문서에 또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을수록, 딥러닝 같은 거, 그게 많이 포함이 돼 있을수록 또 점수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문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안에 포함된 단어들이 많아지겠죠. 무식하게 길수록 점수는 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저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너무 길어지는 거가 과도하게 점수를 과대평가되는 걸 막고자 저기로 이제 문서의 길이만큼 나눠줍니다. 나눠준다는 거는 문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수는 작게 나오겠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TF-IDF라는 거는 키워드 기반 검색을 통해서 BM25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 단순 키워드 기반은 너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서들에서 적절한 검색을 해올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저런 좀 여러 가지 고도화된 트릭들, 통계적인 기법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해온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BM25의 일단 강점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 검색에 적합하고요. 기본적으로 키워드 기반 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특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법률 문서, 학술 논문 같은 전문적인 도메인이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분명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에 기반한 검색이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를 잡아낼 수가 없고요. 동의어와 다이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제가 예시를 좀 놨는데요. 동의어에 취약한 사례로 AI 도입 효과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두 개의 문서가 있어요. 인공지능 도입의 장점과 탄소 배출권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두 문서가 있는데 명백하게 다큐먼트 원쪽이 더 유사한 문서죠. 그런데 인공지능과 AI는 같은 말이지만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서 키워드 기반 검색은 보시다시피 도입과 효과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많이 겹치는 다큐먼트 2를 검색을 해오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문맥적 의미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다큐멘터는 대출 심사를 위한 서류 목록, 두 번째는 은행나무 정비 사업, 이런 전혀 다른 두 가지 다큐멘터가 들어오는데요. 키워드 기반 검색이라고 한다면은 저 다큐멘터 2를 은행나무 정비 사업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요. 물론 이게 워낙에 오래된 알고리즘이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동의어 사전이라든가 다이어 사전을 미리 딕셔너리로 저장을 해놓고 뭐 검색을 할 때 쓴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해결책들이 도입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휴리스틱하고 일반적인 폭넓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의 언어 모델을 도입한 검색 기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언어 모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글자를 벡터라는 숫자로 만드는 거고요. 그 만들어진 숫자들은 비슷한 것일수록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저 보시면은 맨 위에 캣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는 저 모든 데이터를 숫자로 기억을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캣이라는 단어를 저런 7개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요. 그리고 7개의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어떤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핑을 시키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숫자로 매핑을 하고 그 숫자들을 2차원 공간에서 딱 보면은 저렇게 비슷한 단어들이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아까는 제가 단어를 숫자로 매핑하는 거를 벡터화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문장도 가능해요. 문장도 숫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는요. 그래서 지류와 문서를 각각 이제 두 개의 언어 모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각각 벡터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아까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걸로 계산을 하게 돼요. 저건 그냥 유사도를 계산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저 숫자가 높을수록 근처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캣과 퀴티가 유사도가
캣과 하우스보다 훨씬 높겠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비슷한 것일수록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 특성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인 검색이 가능해요. 아까 뭐 은행나무, 은행 대출 심사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은행나무 같은 다큐멘터들을 읽어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제대로 이제 뭐 대출 심사랑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이라는 말을 결부시켜서 검색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데이터에도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굉장히 빠르고 잘 적용할 수가 있어서 딥러닝 기반의 검색 기술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한계가 존재하냐면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해요. 세부적인 문맥적 의미 파악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대화를 하다 보면 티키타카가 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제3자가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존에 대화가 오고 가다 문맥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마치 이제 제3자가 들어와서 컨텍스트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얘도 질문 따로 항상 컨텍스트 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문맥적 의미 파악, 컨텍스트의 파악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 문서 처리의 한계예요. 이건 이제 문서를 그냥 하나의 숫자로 매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문서를 똑같이 이제 얘는 1024개의 숫자로 매핑을 하거든요. 변환을 해요. 그런데 10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1024개의 숫자로 표현을 하고 1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1024개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긴 문서 처리에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바이엔코더는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의미 기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현대에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의미 검색 기술이지만 세부적인 문맥적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고 긴 문서 처리를 하는데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말했던 BM25의 키워드 검색과 바이엔코더의 의미 기반 검색을 합쳐가지고 하는 하이브리드 서치라는 게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두 개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뭐 키워드 검색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던 법률이라든가 전문적인 도메인에 대해서는 BM25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아니면 조금 일반적인 의미적인 검색이 중요한 분야 고객의 FAQ 같은 게 있겠죠. 컨슈머 그런 부분에서는 뭐 바이엔코더의 비중이 증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검색의 장점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서치 방식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굉장히 현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서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BM25도 그렇고 바이엔코더도 그렇고 세부적인 문맥 파악을 못했죠. 못하는 애들 두 개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잘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맥적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중치가 한 번 고정되면 유연하게 비율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률 도메인이라서 BM25 비율을 0.7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법률 도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유연한 의미론적 검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BM25 점수가 높게 0.7로 측정된 게 검색에 들어갈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크로스 인코더 방식입니다. 크로스 인코더는 이제 작동 방식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바이엔코더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는 질문 따로 넣고 문서 따로 넣었죠. 언어 모델에. 근데 이번에는 질문과 문서를 둘 다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아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컨텍스트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밈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지리와 문서를 각각 인코딩하여 바이엔코더와 다르게 두 문서를 같이 하나의 언어 모델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언어 모델은 굉장히 많은 언어적인 패턴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1024개의 숫자로 변환을 시켜줘요. 결국 이 크로스 인코더도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겠죠. 첫째, 숫자로 변환을 시켜주고 둘째, 비슷한 애들끼리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24개의 숫자가 나오면은 아까는 뭐 1024개의 숫자가 두 개 나왔죠. 쿼리에 대한 1024개 숫자, 컨텍스트에 대한 1024개 숫자.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곱해주면은 한 개 숫자가 딱 하고 나왔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얘는 그냥 1024개의 숫자가 하나만 나오고 끝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면은 그 부분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활용을 합니다. 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화살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저 노란색이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1024개의 숫자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1024개의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럼 1024개의 노란색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면은 저 주황색 하나의 숫자로 딱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이제 어떤 뉴럴 네트워크적인 테크닉이죠. 피드 포워드라고 하는. 그래서 저 테크닉을 통해서 하나의 숫자만 남기게 되는데 그 하나의 숫자가 바로 유사도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0.7이면 높은 거, 0.01이면 낮은 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런 하나의 숫자가 딱 튀어나오게 됐고 저 0.04 시밀러리티라는 게 주황색의 뉴럴 네트워크의 주황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어서 뭐 0.5보다 크면은 유사하다, 0.5보다 작으면은 뭐 유사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컨텍스트를 100개의 문서를 같이 넣으면은 100개의 순위가 나오겠죠. 어떤 거는 0.9점, 어떤 거는 0.8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유사도를 다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크로스 인코더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언어 모델을 잘 활용하는, 언어 모델을 통해서 문맥적인 관계들을 잘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은 세밀한 문맥적 상호작용을 잘 파악하고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복합한 지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계 이 좋은 거를 왜 안 쓰냐? 아까 저희도 기본으로 하이브리드 서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다는 거는 이거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왜 이거를 안 쓰냐면은 계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셨던 바이 인코더를 보면요. 쿼리랑 컨텍스트를 따로따로 인베딩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기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100만 개의 문서가 있으면요. 100만 개의 문서를 쿼리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인베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벡터로 1024개의 숫자 100만 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리얼타임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쿼리만 1024개의 숫자로 매핑을 해주면은 이제 하나만 언어 모델을 통과시켜주면은 나머지 100만 개의 문서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해가지고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한 개의 쿼리가 들어오면은 100만 개의 문서가 DB에 있으면요. 100만 개를 다 한 번에 언어 모델을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10번 쿼리가 들어오면은 1000만 번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실시간 처리에도 어렵겠죠. 100만 개의 문서를 한 번에 처리를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검색 한 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요. 그래서 검색 모델들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은 이제 이런 장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장표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인코더 부분을 주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정밀도를 제공하지만 가장 높은 계산 비용이 들어간다. 이게 가장 문제고 각각의 모델들은 어떤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처한 상황과 목적을 고려해서 각각의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랭킹이라는 전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크로스 인코더의 한계를 되짚어보면 높은 계산 비용, 실시간 처리가 어렵다, 그리고 데이터가 대규모일 때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리랭킹 전략이 도입이 돼요. 리랭킹은 어떤 거냐면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후보군 생성. 대용량 데이터 검색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서치를 통해서 탑 K개의 후보군을 미리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탑 K의 후보군에 대해서만 크로스 인코더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로스 인코더 점수로 순위가 매겨지면은 그 순위가 매겨진 점수를 기반으로 랭킹을 다시 해가지고 유저한테 최종 결과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요. 리랭커가 어떻게 해서 크로스 인코더의 한계를 해결을 하느냐 다시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계산 비용이 절감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 K개를 미리 하이브리드 서치로 검색을 해오거든요. 그 말은 즉슨 예를 들어서 탑 K개가 64개 정도라고 한다면은 수백만 개의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64개에 대해서만 크로스 인코더로 언어 모델로 평가를 하면 돼요. 64개 정도면 아무리 크로스 인코더가 무겁다고 해도 할만하겠죠. 수백만 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하이브리드 서치를 통해서 초안 후보군을 생성을 하는데 그게 괜찮은 거냐? 실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많은 탑 K개를 가져오면은 어지간해서는 정답 문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탑 64개 혹은 탑 128개 중에서 탑 3개, 탑 5개를 정밀하게 뽑는 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 크로스 인코더로 보통 해결을 많이 하는 거죠. 정밀하게 판단을 해주니까 크로스 인코더는. 그리고 나서
요약을 하면은 이 하이브리드 서치의 효율성과 크로스 인코더의 정밀도를 결합한 방식이 바로 리랭킹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리랭킹을 통해서 실시간 대규모 검색에서도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얘네들의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보면요, 저희는 7개 도메인 영역에 대해서 탑3 어큐리시를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퍼블릭, 파이낸스, IT, 레갈, 리테일, 에너지, 그리고 인슈런스, 이렇게 총 7가지 도메인입니다. 모든 도메인에서 리랭커를 적용했을 때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존재했었고요. 특히나 퍼블릭이라든가 레갈 이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문맥적 의미 파악이 중요한 그런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복잡하고 고난이도일수록 이 리랭커가 잘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7개 도메인 중에 하나의 도메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건데요. 저희가 아까 또 초기 후보군을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초기 후보군을 몇 개로 생성하느냐 문제도 좀 궁금한 이슈일 수 있는데, 저희는 16개부터 256개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캔디데이트 후보군 수가 높아질수록 이제 추가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많아지고요. 그것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가 얼마나 걸리느냐, 그 다음에 정밀도는 얼마나 상승하느냐, 그리고 타겟하는 도메인과 인프라의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후보군 수라든가 적절한 이제 리랭커 횟수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는 게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각 도메인별로 이런 인프라라든가 도메인별 맞춤으로 리랭커에 대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컨피겨들을 다 지정을 해놨고요.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는 잘 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얘네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6가지 정도 상황을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다중 조건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복합점 조건을 포함한 질문에 문맥적 의미를 이해하고 적합한 문서를 검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존의 하이브리드 서치로는 독립적으로 쿼리와 문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건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2가지예요. 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추가 비용에 관한 사항. 이 2가지를 모두 가져와야 되는데 기존의 걸로는 하나만 가져오기 쉽다는 거죠. 근데 리랭커를 적용을 하니까 적절하게 둘 다 가져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 조항과 세부 항목의 식별입니다. 질문 내 특정 용어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적절한 조항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용어의 중요성이 희석되거나 다른 일반적인 키워드와 동일한 가중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제12조에 언급된 휴가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요, 저 12조가 이 문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 12조라는 말이 희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크로스 인코더를 활용한 리랭커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12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질문과 컨텍스트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악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12조 문서를 갖고 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표현에 대해서 강해요. 질문의 암묵적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문서를 검색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표현에 대해서 맥락적인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계좌 정보를 누가 털어간 것 같아.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은행에 어디에 신고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있으면은 저기 보면은 털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털렸다는 표현을 기존의 키워드 서칭이라든가 표면적인 바이 인코더의 서칭으로는 제대로 포착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리랭커를 도입을 하면은 털어가다는 표현을 유출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유출과 관련된 문서를 검색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서 간의 정보 통합에도 좋아요. 요새 이제 유저들의 질문 패턴을 보면은 하나의 문서만 검색해와서 답변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들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서에서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복잡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정보 공개
요청 거절에 대한 법률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검색 방식으로는. 그런데 이런 크로스 인코더를 사용을 하면요. 이것과 유사한 적절한 법률 판례들도 검색을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과 판례를 가지고 조금 더 균형감 있는 그런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용자 중심의 의도 검색입니다. 질문에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서 검색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AI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질문의 패러다임은 찾기에서, 그러니까 검색의 패러다임은 찾기에서 이해로 변화하고 있다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내가 지금 했는데 세금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가. 이거 내가 따로 처리해야 돼? 아니면 구청에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수정해? 라는 질문을 하면요. 기존의 검색 방식으로는 내가 해야 돼라는 질문자의 의도를 간과하고 뭐 구청이나 세무서의 행정 절차 항목을 가져오기가 쉬워요. 근데 리랭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문서들을 가져와 줍니다. 실제 요새 AI에 대한 기준치가 많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사용자 중심의 의도 검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리랭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론 기반 검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이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서를 추론해서 검색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예정일이 2달 남았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요구해. 이럴 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문서에는 임신 40주 이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산 예정일이 2달 남았다는 표현이랑 임신 40주 이후라는 표현을 결부시켜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판단들이 기존의 검색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은 리랭커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결부시켜서 검색해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편화된 정보 처리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문서 간의 정보 통합이랑 비슷해요. 다만 이건 다른 점은 같은 문서 내부에서도 내가 필요한 정보가 여러 곳에 파편화돼서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추가 작업 요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업무가 늘어났어. 이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 라는 걸 물어보면은 책임 소재에 대한 문서가 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서의 후반부에 세부 사항으로 추가 작업 요청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기존의 검색 방식으로는 문서의 세부 사항에 가서 추가 작업 요청 절차를 찾아오지 못하는데 리랭커를 적용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추가 작업 요청 절차도 너무나도 잘 검색을 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요. 저희들은 이제 리랭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검색 품질 차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적 상호작용과 복합적인 의미 처리. 두 번째, 구체적 조항 식별 및 추론 능력. 세 번째, 암시적 표현 해석과 사용자 의도 반영. 마지막으로 정보 통합 및 중요도 기반 검색.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검색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유저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검색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리랭커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뤄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리랭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환경 설정 같은 것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리랭커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안정적으로 서빙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프로덕트 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려 요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뭐 회사 나름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이제 현재 프로덕트에 나가 있는 상태고 이런 리랭커 기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서 조금 더 AI스러운 검색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혁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